부근에는 46km 구간이나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더 가서는 청주 부근에서 주감휴게소 그리고 대전터널에서 정체고요. 반대 서울 방향은 충청권에선 옥산 부근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길게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안성분기점에서 교통량 늘었고요. 달래내와 반포 나들목 사이 답답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선산휴게소부터 상주터널 부근 그리고 북충주에서 충주 부근이 어려운데요. 북충주 1차로에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는 감곡 부근과 여주 분기점에서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당진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계속해서 길게 밀립니다. 서평택 부근에서 화성휴게소, 매송부터 용담터널 그리고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속도 줄여서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윤기찬 변호사. 저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이 법사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 하반기 몫을 한다라는 것과 관련돼서 전임 원내 지도부가 이런 합의 자체를 한 게 월권이다라고 하신 말씀. 도대체 어떤 취지인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이게 법사위원장 얘기는 우리가 원구성 할 때마다 하는 얘기고 저도 항상 보면 아니 법사위가 상원도 아니고 그냥 자구 심사만 하지 왜 이렇게 상원 노릇을 하냐 얘기인데 사실 어찌 보면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합의를 깨는 거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아니 국민의힘도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장이 중재한 것 합의 깨지 않았습니까? 합의라는 것도 어찌 보면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니 국민의힘은 합의 깨두면 되고 민주당은 깨면 안 되냐 이런 논리를 세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에 이제 요구했던 것도 이거죠. 매일 얘기했던 게 아니 법사위 야당이 해야 된다. 맨날 얘기했거든요. 민주당 야당 됐으니까 야당 양보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제가 한마디 조금 제가 배경 설명부터 드리고 이건 이제 2020년 총선 끝나고 원구성에서부터 뜨거운 쟁점이었어요. 원래 관행상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러다가 굉장히 갈등이 심하다가 결과적으로 우여곡절 끝에 좋다 그럼 2년 상반기는 민주당이 하고 2년 하반기에는 이제 그 당시 야당 국민의힘 쪽에 주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던 건데 이제는 우리가 야당이 됐으니 하반기에도 우리가 해야 한다가 민주당의 주장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반대 공격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합의 내용에 야당 여당을 한 게 아니라 아예 당 이름을 못 박았어요. 네, 민주당 국민의힘 못 박았고 합의가 이게 왜 더 부적절하면요. 합의를 요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하고 민주당이 했죠 이미. 그다음에 국회법 개정에서 체계작구 심사 이외에는 법사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국회법 개정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구했던 건 다 했어요. 법 개정까지 나머지가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 줬던 하반기에는 당신들이 해라. 그렇지 하반기가 되니까 이제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챙겨가고 국민의힘에 대한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합의 파기 정도가 아니고 이미 세 개 한 세트로 합의했는데 자기들 유리한 거 2개는 이미 다 하고 나머지 이제 국민의힘이 유리한 거 하나 하려고 하니까 합의 파기. 도대체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긴 한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전반기 때는 전반 의석을 기준으로 해서 또 나눈 거거든요. 상임위도 11대 7로. 근데 아마 이거 보궐선거 끝나서 아마 많이 이기면 더 달라고 할 거예요. 상임위 같은 데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되는 부분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사위 얘기는 그 정도로 정리하고 이번 주 가장 핫했던 말 현근택 변호사는? 저는 이제 앞에서 거의 나온 걸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지나서 보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이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뭐라 했냐고 답변했다 봤더니 답변이 어렵다. 라고 답변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하겠다.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이 보문이 어찌 보면 이제 직접 지휘하지는 않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될 수 있고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본인하고 가깝건 사람으로 알려진 당선인의 부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다 답변이 어렵다. 그러면 거의 제가 듣기는 수사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려요. 그전에 갖고 있던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라는 건 어디로 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코멘트 하실래요? 아니요. 됐습니다. 국가 원칙에 따라서 하겠죠. 네. 자, 인수위 활동 이제 해단식까지 했으니까 총평을 좀 해보시고 일각에서 지금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거 요 얘기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현근택 변호사가 먼저 얘기해 보시면요. 저는 이번 인수위의 점수로 매기면은 한 진짜 50점도 못 줄 것 같아요. 50 정도 안 된다. 네. 왜 그러냐면 인수위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공약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어떤 인사도 물론 있지만 인사 문제도 얘기하는데 이번 인수위에서 한 1번은 이제 집무실 이전이었고 그렇죠. 2번은 인사였는데 인사도 이렇고. 근데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잘 제시한 걸 잘 못 봤어요. 안 하겠다는 거는 우리 100대 과제 뭐 여가부 폐지라든지 병사 200만 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안 들어있다는 거 알려져 있지만 그럼 사실은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인수위가 뭘 앞으로 5년 동안 하겠다는지 보여준 비전은 잘 없어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인수위원장이었던 안철수 위원장이 본인이 어쨌든 공동정부의 일정 정도의 어떤 지분이라든지 이걸 갖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걸 맡았던 건데 결국은 뭐 총리 장관 하나도 안 됐으면 인수위원장도 어찌 보면 거의 그냥 허수아비를 세운 거 아니냐. 그냥 요식행위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인수위라는 것 자체가 별로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못한 게 아니냐. 저는 그래서 심지어 인수위보다 더 중요한 데서 의사결정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전할 때나 청와대 이전 결정할 때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저 외교부 장관 관사에 간다고 이래 했을 때 네. 사전에 예를 들어 인수위에서 뭔가 이제 브리핑이 나오거나 보도가 나온 다음에 한다는 게 아니라 항상 뭐가 결정된 다음에 인수위에서 뒤늦게 대응을 하는 모습이 보여서 인수위가 진짜 이거 인수위가 맞나? 그냥 펌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예, 껍데기에 불과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 변호사는 그 관심이 좀 없으셨던 것 같은데 100대 국정과제 이미 다 선정해서 했고요. 이번 인수위가 상대적 관심이 덜했던 부분이 이미 선거 과정에서 현 문재인 정부에서 그릇된 정책적 효과가 잘못된 이런 정책에 대해서 다 바꾸겠다는 거고 거기에 준해서 인수위 활동이 됐던 거거든요. 이게 이미 다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서 뭔가 획기적이거나 국민한 눈에 확 띄는 이런 정책이 없을 뿐이지 사실은 예상됐던 걸 예상대로 해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책을 일부 뭐 바꿨다 공약을 바꿨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도 대표적인 게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병사 월급 200만 원 즉시 인상. 요거 두 가지가 지금 제일 많이 꼽히죠.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1,000만 원. 그것도 뭐 거의 1,000만. 위험무실 돼버렸고 되게 많습니다. 병사 월급은 그래서 2025년까지 이제 67만 원이라는데 병장 월급이 그거를 갖다가 2025년까지 155만 원 늘리고 그다음에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15만 원 정도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걸 한 50에서 55만 원 정도 늘려서 200만 원까지는 늘리겠다 이렇게 한 상황이고 여가부 폐지 문제는 여가부 장관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제 장관 취임 이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업무조정 형식으로 폐지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향후 이게 뭐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게 본인의 선택이라고 전 봐요. 뭐 예컨대 총리를 안 간 하고 거? 저는 애당초부터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총리가 가지고 현 정부와 각을 세워서 어떤 본인의 정치적 업적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녹록치 않죠. 초반기다 보니까 따라서 본인의 향후 대권 행보를 위한 본인만의 플랜을 짜서 거기에 맞춰서 걸어온 것이지 이게 뭐 본인이 원하는데 못했다. 왜냐하면 본인 인터뷰에 나와요 그게. 예컨대 뭐 몇 명이 장관 인선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이 전달이 됐는데 안 됐다라고도 하지만 예. 나중에 보시면 모 인수위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안 돼서 다독거리는 측면에서 본인이 하루 정도 안 나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강하게 인사를 요청했던 것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대권 행보에 치중한 이런 활동이었다.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발적인. 근데 그건 이제 보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죠. 아니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시켜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김은혜 후보자 밀어주시 팍팍 밀어줘가지고 그냥 분당 그냥 바로 저 공천도 주죠.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뭐 경선은 아니고 뭐 경선 원칙이다. 네, 이런 경선 거. 원칙인데 뭐 단독도 가능합니다. 아니 김은혜 후보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김은혜 후보는 줄 다 서가지고 유승민은 바로 딱 제꼈는데 경선 물론 했지만. 근데 지금 분당도 지금 쉽게 안 주는 분위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선인의 의지가 거기 안철수 위원장은 고생했으니까 분당 정도는 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봐요.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저는 근데 한편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전 지사와의 관계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게 예. 김은혜 후보를 만약에 왜 나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분당갑을 비우는 의미도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분당갑으로 감에 있어서 저는 경선 단계를 거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전략공천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왜냐하면 국민의당에서 오신 분이라서 경선을 거치게 되면 상당히 페널티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지켜보시면. 저도 뭐 줄 걸로 보는데 그냥 모양새가, 쉽게 주면 되는데 이게 뭐 안 줄 것처럼 굉장히 뭐 이게 주기 싫은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 인수위 초반부터 소위 이른바 공동정부가 제대로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는 거는 여러 차례 뭐 언론 보도에 나오고 논란이 됐는데 아무튼 지금 윤기찬 변호사는 이 모든 게 안철수 본인의 선택대로 가는 거다라는 것이고 현근택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신다. 이런 표현의 차이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 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마지판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타 무슨 고검장이나 이런 분들 것은 이제 반려를 한 그런 상태인데, 근데 이게 사실 그 총장 사의를 수용했다고 그래서 후임 검찰총장을 퇴임 이전에 임명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아마 후임은 당연히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죠. 임명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딱 검찰총장의 사의만 수용하는 마무리를 지은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 2번이나 사의를 표했고요. 그다음에 아마 강력하게 원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본인이 어쨌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서 뭐 다른 분들은 고위직들은 뭐 사의 표명은 아마 뭐 윤석열 당선인한테 맡기겠죠. 그다음에 인사를 할 테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그걸 아마 존중하는 차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지를 존중해서 매듭 지어주고 떠나는 게 낫다. 그렇죠. 저는 김호수 총장이 그러니까 지금 현 대통령 임명하신 김호수 총장이 현 정부 새로운 정부에서 본인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검찰에 대한 철학과 다른 행동하는 것을 좀 우려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 총장을 임명하게 되면 하려면 이제 추천위도 있어야 되고 국회 청문 절차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김호수 총장이 있으면 이걸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윤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김호수 총장의 그간의 행태와 다르게 최근에 밝힌 내용들을 보면 굳이 지금 바꿀 이유가 없거든요. 따라서 혼란기가 없어요. 안정적으로 검찰이 운영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총장을 새로 임명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상당히 혼란기가 오죠. 추천위 과정, 그다음에 청문회 과정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절차를 안 밟을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는 좀 의도적인 행위다. 의도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을 괴롭히는 행위다?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 차기 대통령한테 프리핸드를 주는 거다라고. 그렇지 않죠.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김호수 총장의 최근의 행보를 보시면 일치해요. 정권 코드랑. 그렇죠. 윤석열 정권 앞으로 코드랑. 생길 정권 코드랑. 그리고 김호수 총장의 그 퍼스널리티를 보게 되더라도 큰 충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검찰이 갈등의 내관으로 떠오르거나 검수완박에 대한 당위성을 좀 설명해야 되는 현 대통령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보면 좀 그걸 완전히 저렇게도 해석하다는 게 난 놀라워요.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 그전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임기 채울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물러나시죠. 막 이렇게 압박했던 사람들인데 어쨌든 다른 이유로 해서 물러나니까 이제 와서는 그게 뭐 윤석열 당선인한테 뭔가 부담을 지우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 법안 나오기 전 얘기예요. 딱 정권 대선 결과 나오자마자 얼마나 물러나라고 했습니까? 근데 사실 그 윤석열 당선인도 본인이 취임하면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검찰 조직 개편과 인사는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청문 절차를 거치는 부분이 거의 168석 대 109석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그런 과정에서 뭐 잡음이 날 거고 당장 지방선거도 있는 상황에서 당장 검찰총장을 분명히 이 새로운 사람 바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이미 윤 대통령께서.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준 것 같은데 그게 또 불만이라고 하네. 그렇죠. 이것도 근데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되고 임명 강행되는지 여부랑 다 연동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원하는 상황을 주려면요. 사의가 제출된 상태에서 그냥 넘겨주면 돼요. 그럼 사표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결정권을 다음 대통령께 맡기면 될 것을 지금 현 대통령께서 수리하고 가셨잖아요. 본인이 2번이나 사의했는데 그럼 또 투표를 안 나오고 하면 그건 또 모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끝장 토론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두 분을 조금 일찍 보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오늘 저희가 이제 끝부분에 함께 들을 노래가요. 전설의 락밴드인 핑크 플로이드가 무려 28년 만에 다시 뭉쳐서 우크라이나의 민중가요를 소재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발표한 곡, 이 곡을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분 좀 일찍 보내드리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핑크 플로이드의 Hey Hey Rise Up 들으시고요. 저 내일 뵙죠. Ой, у лузі червона калина похилилася, чогось наша славна Україна зажурилася.